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와 함께하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어이없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5년 살고 헤어졌는데 뭐 누구에게나 사유가 되는 성격 차이였고 참다 참다 결국 이혼을 결정했죠. 제 이야기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냥 이쯤 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제 올케와 저와 관련된 완전 어이없는 일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무시당하긴 처음이고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네요. 너무 잘해주기만 하니까 올케는 저를 우습게 봤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까지 한 여자인데 이미 볼장 다 본 여자인데 저란 사람을 너무 안일하게 봤던 거였겠죠. 암튼 저는 이혼을 했기에 남동생만큼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이혼한 자식을 둔 부모의 오명을 안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기를 바랐었고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물며 올케 부모님, 즉 사돈 어른들께도 살갑게 구는 그런 신의와 동시에 사돈이 되었었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었던 부분들, 올케에게는 절대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언니처럼, 시누이가 아니라 선배처럼 그렇게 대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해주기만 했나 보더라고요.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리니까 그냥 귀엽게 보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꼰대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꼰티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올케는 결혼과 동시에 동생에게 많은 불만이 있는 듯 했어요. 아주 흔한 것들이었고 제가 봤을 땐 사랑 싸움 같은 거였는데 가끔 올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좀 오바스럽다.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동생이 출근을 하면서 올케에게 허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해줬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 출근하기 바쁘다고 아마도 이제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애교 섞인 투정이었었죠. 저는 그냥 우쭈쭈 해줬습니다. 남편이 허그를 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올케도 귀여웠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결혼해서 이혼하는 과정 중에 남편이 내 눈에 띄기만 해도 확 받아버리고 싶던데 쟤들은 허그를 안 해준다고 저리 하소연을 하다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올케가 동생을 비난하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빠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오빠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혼까지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혼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어제 오빠 들어오자마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인상을 쓰는 거예요. 막 들어온 사람한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게끔 하고 싶냐고. 아니 들어오기 전에 가방만 내려놓고 갖다 버리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든 건가요? 힘든 건 아닌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동생이 좀 서운했나 보다. 그런데 본인이 버리기엔 시간이 안 되었었나? 저 음식물 버리는 거 못해요. 그건 오빠도 잘 알아요. 그리고 더럽잖아요. 더러운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암튼 저 지금 아주 심각해요. 오빠랑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헐, 형님은 이혼하셨잖아요. 원래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만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녀이잖아요. 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흠은 아니지만 사실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잘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 누가 좋아서 행복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혼하는 결말을 맺기 전까지 부부 사이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들어있는 법인데 올케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형님은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냐라고 제게 반문을 했거든요. 좀 당돌하구나 생각되어지더군요. 그렇다고 어린 사람 붙잡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는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 싫어서 고가의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동생 부부집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있으면 동생도 퇴근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일도 없고 그 일로 옳게도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 나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서운한 게 사라지면 또다시 새로운 서운한 게 생기고 이런 게 바로 부부 생활이 아닐까 싶네요. 때는 비극적으로 올케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올케네 집에서도 매일같이 올케를 들여다보면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들 상처받았을 올케를 달래주느라 온 힘을 다 쏟을 때였었죠. 남동생 결혼하고 그때 두 번째로 사돈 어른들 얼굴을 봤었습니다.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고상하신 분들이었고 상식에 벗어난 분들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딸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당시 올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올케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그때도 이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으니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이다. 오빠와 살지 못할 것 같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오빠의 탓이다. 오빠가 자기를 너무 등한시했다 등등. 그때 남동생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되었었고 무심한 남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다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달랬고 보듬어 줬고 올케를 진심으로 다 이해해 주었죠.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초가 된 것이었을까요? 이후 올케는 원래 철이 없었던 사람이 더 철이 없어졌고 아나 무인의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길 바라더군요. 자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 될 것 같으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또 다시 이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주 습관적으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요즘 시부모님들 참 대단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마음이 넓었을 수도 있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 단 한 번도 뭐라 말씀하지 않더군요. 그냥 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형님도 이혼을 했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는 말. 솔직히 저 말할 때 머리를 한 대 콩 하고 박아버리고 싶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고 또 참고 있던 제 성격을 결국엔 올케가 건드리고 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으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사이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이죠. 전화 통화도 아주 자주 하는 편이고 올케와 사이는 괜찮은지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암튼 다른 남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친한 편이긴 합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생과 짬을 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를 하냐. 올케 심심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라. 바람 쐬어주면 기분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주 주말이 남동생의 장인 장모님 결혼 기념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자기 엄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은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았으면서 아내가 좋긴 좋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네요. 뭐 요즘엔 며느리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일전에 사돈 어른들 만나 뵌 적도 있었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좋은 인상을 제게 주셨기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남동생에게 사돈 어른들 결혼 기념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뭔가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가 챙기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 사위의 누나인 제가 사돈 어른들을 챙기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일 테니까요. 순전히 우리 남동생 좀 잘 봐달라고 하는 특별한 뇌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에게 돈을 좀 주었어요. 식사는 동생 부부가 알아서 대접을 해드릴 테니 저는 질 좋은 와인 한 병 정도를 대접해 드리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린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리 말을 했죠. 오지랖이면 오지랖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남동생을 위해 산 일이었고 사돈 어른들의 성정을 높이 산 바 있었기에
절대로 이 일로 인해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남동생의 면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일로 올케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한 소리에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고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오만함이 우주로 날아가는 올케를 보면서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여자입니다. 올케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혼한 여자예요. 이혼한 여자,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혼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럼 제 멘탈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혼하기 전후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혼 후 멘탈이 아주 강해졌거든요. 말이 좋아 멘탈이 강한 거지 독해졌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저 주말 저는 올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기가 막혀서 왜 전화를 안 했냐고 하더군요. 제게 서운하답니다. 무슨 전화냐고요? 왜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했냐는 겁니다. 사돈 어른들 결혼 기념인데 성의 없이 돈만 보냈다고. 적어도 전화를 못할 것 같으면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줘야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아, 완전 어이없어서 이건 빡치는 상황 아닌가요? 형님, 지금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보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요. 적어도 돈을 주려면 봉투에 넣어 주던지,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라는 카드 한 장을 써서 주던지, 그게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했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아세요? 그래?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요. 엄마 아빠가 제가 이런 데서 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돈을 주는 시누이라?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지 않아요. 이건 돈을 주고도 욕먹는 행동이라고요. 너무 예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너희 엄마 아빠도 그리 생각하시디?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오빠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사돈 욕을 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의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나는 사돈 어른들 굉장히 예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딸 교육은 정말 못 시키셨나 보다. 야, 너 진짜 정똑같 해라. 이게 지금 봐주니까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니? 뭐라고요? 이러시면 저 진짜 오빠랑 이혼해요. 저 오늘 가뜩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이혼해요? 아, 이혼해. 이혼하라고. 맨날 이혼한다 말을 습관처럼 다는 너? 너 같은 애는 정말 이혼을 해봐야 그 고통을 알지. 야,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이건 뭐 말끝마다 이혼이래. 만일 니네 엄마 아버지도 내가 예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래, 내 동생 이혼하는 게 맞아. 왜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거든? 완전 정신 내려놓은 거거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 거리는 동생 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뜩이나 좀 거슬렸었는데 이건 완전 억지에 또 억지를 부리는 말이었으니까요. 만일 제가 동생 부부 집에 갔을 때 그때도 올케가 제게 종주먹을 들이대며 까불었다면 그날 올케 제게 머리채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왜냐면 제가 동생 부부 집에 가는 도중 사돈 어른들이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사위한테 들었다면서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고 지금 집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홍구멍을 내주길 바란다고. 사돈 어른들도 혼을 내긴 했는데 애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고. 그 이혼이라는 말 다신 입에 올리지 말라 했는데 친정 부모님의 충고는 듣는 척도 안 하니 시누이께서 좀 알아서 확실하게 혼을 내라 하시더군요. 올케는 제가 집에 가자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미 사돈 어른들에게 한마디 들은 듯 했어요. 올케에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제 할 말만 했습니다. 대놓고 협박을 했다면 협박이겠네요. 올케, 이혼을 하려면 완전 이판사판 꼴 보게 된다? 나 그 꼴 본 여자야.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한번 매운맛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거
캡사이신 저리 가라 할 정도야. 옳게. 매운 신우이 맛 좀 볼래? 적당히 해라. 이번엔 날 더워서 머리에 더위 먹은 거라 생각할게. 두 번 다시 이런 억지 부리지 마. 그럼 옳게 큰 코 다쳐. 나 이거 농담 아니야. 알겠지? 옳게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아이 같아요. 그런데 만일 사람의 심성 자체가 고약한 사람이었다면 동생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사람이 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뭘 탓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 찰 때까지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죠. 그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 이혼한 자식 두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제가 희생을 해야겠죠. 나쁜 역할은 다 제가 맡고 있고 군기 잡는 것 또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교육관 신우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인간 개조 한번 만들어보죠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인간 개조의 용광로의 해병대 출신들인데 저한테도 그 해병대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올케야, 인간 개조의 용광로에 온 걸 축하해. 우리 한번 잘 해보자고. 그리고 당분간 순한 맛의 신우이는 없어요. 매운맛만 있을 거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한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상보다 일이 잘 풀려서 본사인 독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 5년. 타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업무 스타일 모든 게 달랐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업무를 누구보다 꼼꼼히 챙겨야 했고 언어 공부도 계속해야 했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혼자 남아 정리를 하며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동료들이 퇴근 후 맥주를 마실 때도 저는 앞서 나가기 위해 그런 자리는 피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어쩌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기 위해 저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주제를 잘 알고 제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연애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 하고 연애를 등한시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 때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어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미정이 네가 내 제자 중 최고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라고 부르기엔 어설펐지만 사실 그때 우리는 분명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었고 같은 학원을 다니며 서로 문제집을 나눠보고 시험 끝나면 같이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떨곤 했죠. 그 친구의 엄마도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공부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네. 미정이 엄마는 좋겠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쁜 딸 둬서. 만날 때마다 저를 칭찬했고 나도 미정이 같은 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집 앞이었어요. 학원 가기 전 친구를 데리러 들렀다가
현관 앞에서 가방을 고쳐매고 있는데 앞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친구 엄마와 그 친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화 같았어요. 그러다 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죠. 지금은 똑같아 보일 거야.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저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커봐라. 절대로 미정이랑 너는 같은 선에 있을 수 없는 애야. 그리고 친구 엄마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잔인하리만치 날카로운 현실을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젠 학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집안의 재력, 부모의 수준이 뒷받침돼야 해. 근데 미정인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만 친하게 지내. 대학 가고 사회인 되면 너의 발끝도 못 따라올 정도로 차이가 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앞에선 그렇게 저를 예뻐하고 딸 삼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 그리고 또 다짐했습니다. 앞에선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얼마든지 험담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일찍 사람의 이중성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애보다 친구보다 성공이란 단어가 더 중요해져 버린 아이가 되어버렸죠. 30을 갓 넘긴 시점에 저는 이미 서울 한복판에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없이. 그 집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몽땅 쏟아 부었고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제약주에 투자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게 작은 씨앗이 되어 결국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인생의 절대적인 성공 지표는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 있으면 성공한 거지.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만나도 꿀릴 게 없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개팅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갔죠. 이번엔 어떤 사람일까?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계산적인 마음도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조금 서툴렀지만 행동은 언제나 성실했고 무언가를 대충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한 가지 공통점. 홀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변상련이었을까요?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애보다 결혼하면 더 좋은 사람이겠구나. 그만큼 그는 착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는 순조로웠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란 사람을 연애보다는 결혼하기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나는 집 안 해도 되는 거지? 자기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또 독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우리 아이 낳으면 독일에서 교육시키면 되겠다. 나 대학 때 우리 교수님도 독일에서 박사과정 밟으셨었는데, 와, 생각만 해도 좋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얹혀 살겠다라는 거야? 오호, 얹혀 살다니.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대신 자기야, 난 땅이 있잖아. 하하하하. 땅. 우선 이 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땅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결혼하면 자신에게 넘겨주기로 했다고. 그 땅값만 해도 수십억은 된다고. 그러니 자신은 당당하게 제 집에서 들어가 살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농담일 수도 있고 진담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죠. 연인들끼리 저런 촌스럽고 철없는 대화들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 입에서 결국엔 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이중성이 얼마나 고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편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건 바로 제가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허락받기 위한 자리였기에 저는 선물에도 신경을 엄청 썼습니다. 우선 백화점에 들러 남자친구의 어머니 가방을 하나 샀고요. 그 가방은 남자친구가 픽해준 거였어요. 자신이 엄마가 이번 자신 생일 때 해달라고 한 거였다고, 그거 해주면 아마 엄청 좋아라 할 거라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미리 예단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일과 꽃다발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었죠. 옷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내추럴하지도 않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갔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글쎄요. 남자친구와는 너무 다른 이미지였어요. 뭐랄까, 어, 빗자루로 타고 다닐 것 같은 마녀 이미지라고 하면 좀 너무한 걸까요? 그런데 딱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자신의 엄마한테. 다정하고 섬세한 건 좋은데 그냥 아들을 너무 쉽게 부려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자신의 아들이니 그런가 보다. 딸과 아들은 좀 다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번 더 식탁 위에 차려진 뭔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좀 당황을 하자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음식을 못해. 진짜 미안하지만 맛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준비했어. 아, 뭐 내가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 못 살아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당황했느냐고요? 그건 바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옛날 통닭 때문이었습니다. 양념과 후라이드 2마리. 물론 그냥 비닐봉지채 던져놓은 건 아니었어요. 나름 접시에 담아두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쿨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 없던 사이에 뭔가 문화가 바뀐 건가? 독일에서 5년을 살다 왔잖아요. 그 사이 한국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핫해졌다는 건 알고 있었죠.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을 두고 열광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TV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의 집에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 옛날 통닭이 메인 요리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식탁으로 이끌던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국의 새로운 문화인가? 그렇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던 제 모습이 지금 돌이켜도 참 당황스럽고 웃기기만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내 알게 되죠. 이건 변화된 문화가 아니라 저를 무시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말이죠. 좀 순살로 좀 준비해주지. 뼈 있는 닭이라 그런지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해 준 거니 먹는 척을 하긴 했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나는 다른 엄마들처럼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다 진심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 안 그래요, 미정 씨?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바라는 게 많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이만큼 키워놓은 사람이 난데 홀라당 다른 여자 좋으라고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순 없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신가요? 뭐 바라는 게 있으세요?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도 있다고? 대출도 없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결혼하면 그 집은 공동명의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산 미정 씨랑은 다르게
나는 한국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무엇보다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건 알죠? 법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교육받고 다 했으니까. 네, 잘 알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우리 아들 공경하길 바라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존중하기를 바라고. 요즘 세상 달라졌다고 해도 난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기강에 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외국물 좀 먹었다고 막 발랑 까진 것처럼 굴지 말고 조신하게 굴어주길 바라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말 잘 들어요.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집을 남자친구와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자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셔야 한다. 시어머니 이 모든 걸 아주 진지하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잠깐,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네,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옛날 통닭 두 마리가 덩그러니 올라와 있는 식탁에 앉아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쏟아졌습니다. 공경과 존중, 예의, 범절 이런 걸 따지려면 적어도 밥에, 국에, 갈비찜이라도 좀 내놓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통닭 두 마리 던져놓고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저 바라기만 하는 모습. 공동명의 해라. 나를 존중해라. 공경해라. 아니, 공경 요구하려면 최소한 그 자리에 밥상은 차려야죠. 웃어야 하나, 화내야 하나, 헷갈렸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이 얘기를 하는 톤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겁니다. 너무 진지해서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나 웃기려고 하는 건가?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뻔뻔하게, 태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남자친구를 보니 그 옛날 통닭이 그렇게 맛있는지 열심히 뜯어 제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그동안 이 남자를 너무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거 다 들어드려야죠. 그래? 정말? 아유, 아가씨,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성윤 씨 그동안 이런 어머니의 바람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땅 얘기했던 거였구나? 자기야, 땅?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왜 모른 척해. 땅 문서 가지고 와봐. 내가 오늘 한번 봐야겠는데? 아니, 아가씨, 땅 문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만 바르는 게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이야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땅, 얼른 주세요. 그리고 자기야, 그 땅은 우리 공동 명의로 하는 거 알지? 뭐라고요? 땅이요? 아니, 그건, 자기야, 아니, 왜 갑자기 땅을? 뭐야, 어머니가 이런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막 내숭 떨고 니들만 행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걸 어떻게 말하지? 하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원하게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 땅 갖고 싶어요. 그럼 공동 명의도 콜, 그리고 공경 존중? 어머어머, 그냥 바닥에서 기어 지낼게요. 우선 그 땅 규모 좀 보고, 호호호. 어머, 성현아, 얘 뭐니? 이거 뭐야? 지금 얘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자기야, 왜 그래? 자기답지 않게. 왜? 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네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모습을 속여야 하는 거야? 거짓 없는 모습 보여줬으니 나도 보여준 건데. 왜? 뭐가 문제가 있나? 저기 어머니, 이 사람 다음 주에 저희 집 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뭐? 야, 너 지금 정신 못 차리나 본데. 우리 아들이 인사할 것 같아?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온다고 지금부터 난리 법석을 떱니다. 뭘 좋아하냐고, 뭘 싫어하냐고,
매일같이 물어보신다고요. 손님 대접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대접 잘 받으면 어머니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막 나쁘고 하겠어요? 뭐? 뭐 대접받으면 좋지. 당연한 건데 왜 묻고 그래? 그럼 저는요. 오늘 이런 대접 받은 거 저희 엄마가 알면 좋아라 하실까요? 아주 남자친구 집에 가서 귀한 대접 받고 왔구나. 그 집에서 너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하시겠어요? 아까 뭐 공경, 존중, 법도 이런 거 따지셨는데 사람 들이면 대접하는 게 법도입니다. 이 기본도 안 하셨으면서 제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말한다는 게 뻔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뭐라고? 아니 딱 문서 보여줄 거 아니죠? 그럼 나 이만 가볼게요. 가방은 들고 갈게. 이건 얼른 가서 환불해야겠네. 자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넌 잠깐만이란 소리가 나오니? 이런 대접하면서 뭐? 공동명의? 존중? 공경? 난 너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인간 대접 안 하고 싶은데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잘 살아.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왔더군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지만 손에는 괜히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우리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어진 말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엔 너그러운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우리끼리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개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가 틀린 거라고. 우리 엄마는 기대 만발이야. 근데 네 엄마는 심술 만발이야. 이런 결혼하면 내가 어떤 대접 받을지 뻔한데 뭔 이해? 단추 잘못 끼웠으니까 다시 풀자. 아니면 땅 문서 가져오든지. 제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말없이 앉아있던 케이크를 내려놓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한 번의 연애 경험이 더 있기는 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묻죠. 결혼 생각 없냐고. 그럼 저는 웃으며 말을 합니다. 제가요, 통닭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등등.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이 일이나 하면서 살려고요. 그런데 이거 트라우마 맞죠? 맞아요, 트라우마. 옛날 통닭. 시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라는 말.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리라는 것도 연차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입사 1, 2년 차이는 뭐든 배우고 자잘한 업무부터 하나하나 다 맞잖아요. 하지만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젠 인정을 받고 작은 일 대신 더 중요한 일에만 투입되죠. 잡다한 건 후배들이 하고 큰 그림만 그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며느리나 아내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 5년 차면 이제 이런 일은 안 시켜도 되겠다. 10년 차면 이 정도는 빼줘야지. 15년 차면
아, 이제는 대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선이 딱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숙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며느리라는 자리는 퇴사도 휴직도 연차도 없으니까요. 결혼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 저는 결국 환호성을 부르며 이혼을 했습니다. 웃기죠? 이혼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 말이.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좀 쉬어라 라며 어느 정도 대우라도 해줬다면 전 아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혼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 이야기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다소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을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처음엔 그 모습마저도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오빠 때문이었죠. 우리 오빠는 한마디로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갔던 그 버릇이 결혼하고 나서도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결혼했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하는 모습만 보여줬죠. 그런 오빠를 보고 자란 저였기에 자기 삶에 충실하고 부모님께 책임감 있게 다가서는 남편이 눈에 더 어른스럽고 더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사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딱 그대로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 전통적인 그림을 1도 벗어나지 않길 바랐죠. 처음엔 직장을 바로 그만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커리어를 한순간에 놓는 게 너무 아까워서 버텼죠. 그러다 임신을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타이밍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결국 재취업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내일 일하는 건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쏜살같이 흘렀고 10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평, 불만 없이 살았던 게 오히려 화근이었나 봐요. 제가 나이를 먹는 만큼 시부모님도 당연히 연세가 드셨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만큼 보살핌이 더 필요해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 후 거의 합가나 다름없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시댁과 정말 가깝거든요. 차로 15분? 아니, 급하면 뛰어도 갈 수 있는 거리. 얘야, 급히 와야겠다. 한마디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만삭에 몸일 때도 그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한껏 나온 상태로 부엌에 서서 반찬 만들고 부치고 국 끓이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남편도 워낙 효심이 깊었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니까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들어오더니 아들이 변했네.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들 다 버렸어. 그 말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도 얘는 불평을 안 해, 얘는 더 해도 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미정아, 우리 합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합가? 시댁과는 거리는 이미 가깝고 저는 거의 매일 건너가 있었고 사실상 반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굳이 합가? 저는 이미 시댁 살림을 책임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 지붕 아래서 숨 쉴 틈 없이 살라는 거였죠.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합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합가한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밥 챙기고 청소하고 장도 받아드리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돌아오면 제 몸이 반쪽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근데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니까 더 합가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못하면 합가하자고 하겠어?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 하실 텐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했더니 그래서 더 합가를? 게다가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원래는 합가를 조금 더 미루려고 했대요. 아직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서 꽤 오래 병원에 계셨죠. 그런데 원래도 변비가 심하신 분인데 병원에만 누워 있으니 상황이 더 심해진 거예요. 먹는 건 먹는데 변이 안 나오니까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죠. 약을 처방받아도 효과가 없고 며칠씩 앓으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직접 주변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변이 잘 나오게끔 도와드렸죠. 솔직히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냥 며느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싶어서 했어요. 제 그 행동에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면 이제 다 맡겨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합치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제 모든 노력이 합가해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도와드린 건 잠깐의 효심이었는데 그걸 당연한 평생 서비스로 받아들인 거죠. 난 합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합가나 다름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아. 뭐라고? 당신 우리 부모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동안 가식이었어? 그걸 가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했지? 그리고 진심이었지. 근데 여보, 우리 애들도 있고 합가는 좀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가 계속 봐드리면 되잖아. 어? 그렇게 하자. 허, 실망스럽네. 그동안 당신 진심 아니었구나.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싫다고?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여보, 그 누가 어떤 며느리가 합가를 반길까? 아무리 그래도 씨 부모님이야. 난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당신 몰랐어? 나 외동아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부모님 모실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안 모신다 하면 평생 안 모시겠다라는 거네? 왜 이렇게 사람을 몰기만 해? 왜 이렇게 내게 바라는 것이 많냐고.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못하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해? 나 최선 다하고 있어. 그런데 이젠 합가? 아, 정말 왜 그러니? 아, 그럼 나는 못하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못하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시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건 그건 며느리로서 직무유기야. 야, 나도 가장 노릇 하기 싫어. 네가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다 하면 나도 가장 노릇 하기 싫다고. 뭐? 여보,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왜? 부모는 하나야.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그런데 너나 애들은? 뭐? 야, 그럼 이혼해. 난 이렇게 가식적인 인간하고는 못 살아. 믿고 있는 부모님을 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야, 너 진짜 웃긴다. 어? 그동안 속이고 살았던 거냐? 야, 나도 가장 노릇하기 싫다고. 네가 내 부모 싫으면 나도 너 싫다고.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나도 가장 노릇 안 해. 한마디로 저를 협박한 거였죠. 저렇게 말하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 그 노여움 좀 거둬주세요. 라고 말하길 바랐겠죠. 그런데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나 아이들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요. 저는 바로 행동했어요. 망설임도 없이 옷 몇 벌만 챙겨놓고 아이들 손을 잡아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자 더 세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런데 그 말이요. 제 말에는 협박이 아니라 해방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내 가족을 버리려 하는구나. 이 사람이 가장이라는 자리를 무기 삼아 협박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놓자. 결국 우리 둘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은 홧김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합가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알았거든요. 이건 끝도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끝냈죠. 이혼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죠. 저보다 남편 쪽에서 훨씬 서둘렀거든요. 이혼 후 세상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죠. 오랜 시간 일을 관두고 집안일에만 매달렸지만 이혼 후에 불쌍히 여긴 지인들이 손을 내밀어줬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일해야지. 이혼이 뭐 흠이야?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지. 그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이나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정도로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특유의 억센 억양은 그대로였죠. 정말 이혼까지 했어야 했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나는 남인데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끝난 관계인데 이런 전화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 저기요, 이혼. 제가 먼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드님이 저희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런 아드님 둬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속으론 비꼬는 마음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황당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다 늙어서 두 남자 밥 해내느라 힘들어 죽겠단 말이다. 이 나이에 내가 부엌대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가 안 해도 돼. 대신 다시 재결합해. 아들 다시 데려가라. 왜 나한테 반품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혼 도장까지 꽝 찍고 각자 갈 길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늙어서 힘들다며 다시 데려가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결합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부모님 생각하는 만큼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힘드시다고요? 근데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그동안 쉬셨잖아요. 두 손 두 발 편하게. 그동안 쉰 만큼
일한다 셈 치세요? 아니, 뭐 또 일하는 여자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아드님이. 다 늙어서 이혼하면 누가 왜 그렇게 하겠니? 아, 몰라. 너 빨리 재결합해. 나 아주 그냥 불편해 죽겠다. 그리고 아들놈도 지금 엄청 후회하더라. 홧김에 그랬대. 너랑 이혼할 생각 없었는데 네가 물러서질 않으니까 어느새 도장 찍은 거래. 니들 이혼할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제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이나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이 귀찮아서 남한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저 이번에 처음으로 고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홧김이든 진심이든 우리는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받을 이유 없어요. 이제 저는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요. 남이거든요. 그러니 자중해 주실래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바로 다음 날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아직도 그 당연함이 묻어 있었죠. 다시 합치자. 합간 없다고 약속할게.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한 걸? 그런데 그 선을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자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게다가 당신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미 말했잖아. 니들 아빠는 니들이 아니라 이 할머니라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이혼을 하는 거다.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이미 상처 줬는데 또다시 상처를 주려고 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였죠. 고마워. 나 진짜 당신한테 진심 처음으로 고마워. 이혼해줘서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 말에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고 저는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난 나대로 열심히 살 거야. 너 또한 열심히 살아. 그게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 아니겠어? 그리고 사적인 통화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로 남편에게서 따로 사적인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문득 생각해요. 만약 나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더 바라기 시작한다는 것. 그 욕심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에게는 더 바라서 잃어버린 관계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저는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댁에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 안간힘을 썼죠.
시부모님 생신이면 제 부모님 챙기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정성을 들였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작은 손님이라도 온다 하면 미리미리 전화를 돌려 인사드리고 음식까지 싸갔어요. 덕분에 시댁 어른들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아유,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하다.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러다 지친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 너무 애쓰면 지치는 법이야.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결혼 전 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해서 저보다 앞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꼭 듣던 말이 있었어요. 야, 시자들은 다 똑같아. 시집살 시키려고 안달이나 있다니까. 남편도 처음엔 네 편이지만 결국엔 시자들 편으로 돌아선다. 처음엔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무슨 시집살이야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 시댁은 보기 드물게 온화하고 차분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좀 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던 남편.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서러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던 그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남의 편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이유요? 간단했어요. 제가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무려 3년이나 짝사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그야말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소녀 같았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다. 어떻게든 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가 인생 처음으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밥을 거부하며 살을 뺐어요. 그 결과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날씬이가 됐죠. 신기했어요. 제가 달라지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제 존재를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살이 빠진 후로는 제 말을 듣고 제 웃음에 웃고 가끔은 먼저 연락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저를 받아줬어요.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으니 바로 얘는 나 때문에 인간 됐어. 나 안 만났으면 아직도 그 상태였을걸. 네, 그거였어요. 뚱뚱했던 제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을 뺐으니까 그 덕에 사람이 됐다는 거죠.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뭐 사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말 하루 이틀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그 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계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기에 순화를 시킬 수 있었지. 만일 시부모님까지 제 험담을 했다라면 아마 못 견디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런 말 하지 마. 세아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니? 아니, 뭐 사실인데 왜 그래요? 엄마랑 아버지도 봤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쟤가 뭐야? 네 처한테. 아휴, 언제 철들래? 어? 우리 세아가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너 이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남편인데 왜 그토록 쫑을 안 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느냐? 생각해보면 단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그 남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향한 제 감정도 지금 와서 말하자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포장하며 그 사람의 거친 말투도 무심한 행동도
다 덮으며 살았는데,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아무튼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시댁에 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드물 거예요. 시부모님 생신 당연히 챙겼죠. 명절 하루 전부터 재료 다 손질해서 손수 만든 음식들로 창을 차렸어요.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요. 이건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니?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제가 기억해뒀죠.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하신 날이잖아요. 하며 직접 만든 케이크를 상에 올렸어요. 생신상은 말 그대로 상이 부러지도록 준비했어요. 산지, 직송, 전복, 손질해 놓은 생물 도미, 손으로 직접 빚은 고기 완자, 약밥, 잡채, 수삼을 넣은 갈비찜에 직접 끓인 미역국까지 거기다 정성 담긴 손편지까지 곁들였으니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시며 아가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네 정성에 정말 감동받았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니 다행이다. 내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당연히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같은 마음으로 생신상을 또 차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정성껏, 더 풍성하게 시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메모해 뒀다가 다시 만들고 이번엔 케이크에 어울리는 작은 화병까지 곁들였죠. 그런데 그날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야,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내년부턴 그냥 우리 다 같이 나가서 밥 한 끼 먹자. 그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 어?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내 정성이 부담이 되셨나? 뭔가 실수라도 했나?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말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쳐 보였나 봐요. 항상 애쓰는 저를 보며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남편.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우리 성현이 사돈들께 잘하지?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그렇지? 네? 아, 네, 어머니, 그럼요. 뭐야? 그런데 너 얼굴이 혹시 아니니? 우리 아들이 안 하니? 우리 새아가가 하는 것처럼 처가에 안 해? 아, 뭐, 어머니, 그게 바쁘니까 오빤 항상 그때가 되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 이놈이? 알았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어디 이런 놈이 다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며느리 돌이만 있니? 사위 돌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야. 시어머니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먹기만 하냐고. 아들도 사위 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건 법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야단친 날 남편에게 박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퇴근을 한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랑 결혼해 줬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어야 한 거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착한 척 좀 그만해. 나 오늘 엄마한테 깨졌어.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를 이뻐라 하니까 네가 막 나가나 본데. 야, 너 나한테 안 그랬어? 결혼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네 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거냐? 오빠, 아무리 그래도 네 부모님이라니. 그리고 그래, 어머니가 물어보긴 하셨어. 그런데 오빠, 좀 너무하긴 하잖아. 우리 부모님 챙기는 경우 아예 없잖아. 명절 때도 오빠 바쁘다고 안 갔었고,
그리고 생신 때는 기프티콘이 다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기프티콘 드려도 소용없다고, 쓸 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오빤 그걸로 다 성의 표시했다고 했잖아. 그게 나는 서운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꼬질렀냐? 야, 너랑 나랑 같아? 어? 뭐라고? 그럼 뭐가 다른데? 오빠, 난 오빠의 아내야. 오빠보다 낮은 사람 아니라고. 아, 까불지 마라. 어? 다신 엄마한테 처가 얘기하지 마. 알았어? 넌 열심히 해.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나는 할 생각이 없어. 미정아, 우리 괜한데 힘 빼지 말자. 어? 그냥 이렇게 살자고. 갑자기 변하자고 하지 마. 짜증나니까. 뭐라고?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그럼 안 할래. 뭐가 그리 당당해? 그리고 뭐가 이렇게 험악해? 나를 왜 이렇게 박하게 대하는데? 나도 안 할게 그럼. 까분다. 야, 까불지 마. 알았어? 남편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무너진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그는 늘 가볍게 넘기거나 비웃기 일쑤였죠. 나도 안 하겠다라는 그 말, 그냥 욱해서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작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네가?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간 참고 감내했던 그 마음의 무게를 아직도 장난처럼 여기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매년 이맘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손편지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곤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갔거든요.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오가는 따뜻한 식탁. 어릴 적부터 편안한 잠옷을 입고 엄마가 준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아릿했지만 그보다 훨씬 컸던 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골프 한 판 시원하게 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잖아요. 텅 빈 부엌, 고요한 거실, 준비된 음식 하나 없는 그 풍경에 그는 당황했나 봅니다. 곧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오늘은 친정에서 자고 갈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 부모님하고 놀고 있어. 오빠도 오빠 부모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미친 거야? 놀고 있다고? 엄마 생신 안 차려드릴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긴? 오빠, 얘기했잖아. 나도 이제 안 한다고. 잊었어? 아직 깜빡할 나이 아닌데. 벌써 잊으면 어떻게 해? 야, 당장 와서 생신상 차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뭐라고 안 해? 아이씨, 골프 치느라 몰랐는데. 나한테도 전화 안 왔었는데. 너 이렇게 막 나가는 거냐? 어떻게 며느리가 이래? 이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미친 며느리지? 뭐라고? 미친 며느리?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야, 내가 너랑 결혼한 이유는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애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없지 않겠냐? 어? 오빤 아직도 오빠가 엄청 잘난 줄 아나 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하지. 이혼해야지. 이혼밖에 더 있냐? 뭐? 이혼? 알았어. 그렇게 해. 남편의 막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도 감정 낭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이번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받으신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왜 전화했어? 아까 문자 줬잖아. 사돈 어른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며? 왜 신경 써? 여긴 괜찮아.
어머니, 오빠가 오늘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 안 챙겼다고 이럴 거면 저랑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게 사실은 그냥 집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매달리고 애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오빠 하는 행동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저 이혼할게요.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리곤 인사를 드리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차례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붙잡으려 하시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기를 뒤로 밀어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정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남편의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3번째였어요. 현관문 앞에 선 그 사람은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길이 헷갈려서 미안하다. 우선 인사 좀 드릴게. 장인어른 장모님께.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 다 끝나지 않았나?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그랬어. 내가 너무 못나게 행동했어. 저기, 오빠. 어머님, 아버님께 한 소리 들었니? 뭐라 하셔? 어? 아니, 그게, 너 안 데리고 오면 자식 취급 안 한다고.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 집 내 명의로 바꿔준다 했잖아. 너 안 데리고 오면 명의 안 준다고. 하여튼 너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노력해 볼게. 얼른 가자, 미정아. 얼른. 결국엔 아버님이 아파트 안 줄까봐 그래서 온 거네. 한결같다, 오빠. 오빠, 그런데 이제 늦었어. 뭐라고? 늦었다고. 오빠는 내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땐 전혀 봐주지 않았었잖아? 오빠 마음에 나란 사람은 오빠보다 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오빠, 나도 귀하게 큰 사람이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는지 알게 됐어. 내가 남자한테 미쳐서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었더라. 남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었으면서. 뭐라고, 미정아?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변해본다고. 얼른 가자. 얼른. 싫어. 들었으니 알 텐데. 나 이번에 어머니 생신 챙기지 않았던 거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허락받고 한 거야. 아니, 사실 어머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 무시하는 버릇 못 고친다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오빠는 못 고치나 봐. 나 이제 오빠한테 마음 떠났어. 이혼할래.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 내가 그냥 따라갈 줄 알았나 본데 오빠, 나는 사랑을 하면 열정적으로 하지만 떼어낼 때도 열정적으로 떼어놓거든? 폐기 처분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고. 이혼하자. 나 이제 너 싫어졌거든? 결국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척은 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에 시부모님은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를 불러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아가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만 애써왔더라.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도 울컥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시부모님은 아들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셨고 저에게 끝까지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하나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탐내하던 그 아파트 명이 결국
어린 시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시누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똘똘하고 야무진 사람입니다. 저보다 어린데도 오히려 제가 더 의지가 될 만큼 차분한 사람이었죠. 결국 부모님도 판단하셨던 거죠. 누구에게 남겨야 할지.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시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생신이 되면 연락을 드렸고 명절 즈음엔 안부 인사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지금은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여전히 이놈은 계속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너를 잊지 못해서 폭식을 했나 봐. 지금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어. 그걸 보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제가 차단하지 않은 걸 두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귀찮아서 삭제를 안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에서야 제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결혼 초, 뚱뚱했던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자존심 다 버리고 살을 뺐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게 애절하게 매달렸던 제가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허둥대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제 없어요. 왜냐고요? 버스는 떠났거든요. 떠나고 없거든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